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3세 박태수입니다. 35년간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줬거든요. 퇴직금 8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심지어 전세금 1억 2천만 원까지 모두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돈은 나중에 벌면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사라졌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내를 3년 전에 췌장암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었죠. 전세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며 국민연금과 적금 이자로 생활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리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한다고 했는데 워낙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럼 민수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집에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뜬 것 같았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래 언제든 와라 했죠. 다음 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42살이 되도록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이냐? 어떤 분이길래? 좋은 분이에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리 해팠달까요? 하지만 그때는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그래, 빨리 데려와라. 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해놓을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민수가 드디어 결혼한다네.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홀로 중얼거리며 밤을 새웠죠. 일주일 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이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이라고 해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워 보였어요. 제 얼굴을 보기보다는 집 안을 훑어보는 것 같았죠. 특히 거실에 있는 TV나 가구들을 유심히 살펴보더군요. 아버님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시네요. 첫 마디가 집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냥 전세로 사는 거야. 별거 아니야. 전세요? 얼마나 하는데요?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야.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은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팔고 있다고 했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계속 돈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회사 격리부장을 35년 했지. 그럼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뭐 그럭저럭. 저축도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정 상황을 묻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우리 집은 든든해요. 그 말을 들으며 유진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왜인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혼자 남았을 때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 얼마나? 일단 예식장 계약금이 필요하고. 한 2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이라니. 제 적금이 3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큰 결혼식을 해야 하나? 유진이가 원해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초라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겠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놓을게.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표정에서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계획했던 일이 성공한 것처럼 말이죠.
그때는 그냥 아들이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35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적금을 해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전액 해지하시는 거예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있는데.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허전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준비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또 전화를 했거든요. 아버지, 드레스 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드레스가 얼마나 한다고? 유진이가 원하는 드레스가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짜리 드레스라니. 제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너무 비싸지 않나? 평생 한 번 입는 드레스인데 저렴한 걸로 하면 사진 찍을 때 초라해 보일 거예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원하는 건데 제가 인색하게 굴 수는 없었죠. 그래, 알겠다. 결국 적금을 또 찾아야 했어요. 이제 남은 건 1,0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요구가 왔어요. 아버지,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한데? 1,000만 원 정도요. 좋은 집을 구했는데 놓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적금마저 털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게 없었어요. 국민연금 45만 원과 전세 아파트가 전부였죠. 하지만 아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다. 네,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패 끼치지 않을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더 컸어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유진이가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아버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냐? 혼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500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정말 줄 돈이 없었어요. 퇴직금은 이미 다 썼고 적금도 바닥났거든요. 미안하다. 이제 정말 없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죠.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버지, 유진이가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정말 더 줄 게 없어서. 아버지 집 전세금을 좀 빼서 쓸 수는 없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금을 빼면 제가 살 곳이 없어지거든요. 그건 안 된다. 아버지가 살 집이 없어져. 일시적으로만요. 곧 갚을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른 아버지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던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인색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을 다 내어줬는데 인색하다고 하다니. 민수야, 아버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줬는지 알아? 그게 뭐가 대단해요? 다른 집은 더 많이 주던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착했던 민수는 온데간데 없고 돈에만 눈이 먼 사람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가라. 아버지? 당장 나가. 그날 밤 민수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일주일 후 민수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유진과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민수가 너무 심했네요. 유진이 사과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버님, 제가 좀 욕심이 과했나 봐요. 그냥 소박하게 결혼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대신에 신혼여행 비용만 좀 도와주세요. 또 돈 얘기였어요. 얼마나? 500만 원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제 정말 전세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알겠다. 정말 마지막이다.
결국 전세금에서 500만 원을 빼줬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줄여달라고 부탁해야 했어요. 다행히 집주인이 착해서 월세로 전환해줬지만 매달 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졌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이었어요. 유진은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800만 원짜리답게 화려했죠. 하지만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신부 측 하객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모두 나이 든 사람들이었죠. 가족이라고 소개받은 사람들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유진의 가족들이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패백도 제대로 안 하고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다들 급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유진이 대충 둘러댔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유진이 자주 싸우기 시작했어요. 새 아파트에서 나는 소리가 옆집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유진이 자꾸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다녔어요. 민수가 일하러 간 사이에 말이죠. 이웃들이 수상한 남자들이 자주 집에 온다고 귀띔해줬습니다. 한 달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황급히 제 집에 왔거든요.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유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진정하고 말해봐. 유진이가 사기꾼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결혼도 가짜였어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너는 몰랐다는 거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수도 공모자였던 거죠. 너도 알고 있었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속였다니. 유진이가 협박을 했어요. 안 하면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민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나가라. 아버지. 당장 나가. 그날 이후 민수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거예요. 유진이 제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쏟아냈던 것.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며 제 돈을 빼낸 것. 결혼식의 이상한 분위기.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가 제 친아들이고 저 스스로 돈을 줬다는 점 때문에 사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유진과 민수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몇 달 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유진은 가짜 이름이었고 전문적으로 이런 사기를 치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보통 40대 이상의 미혼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결혼을 빌미로 가족의 재산을 빼내는 수법이었어요. 민수는 그들에게 속아서 저를 소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자였던 거죠. 제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이래요. 전세금 1억 2천만 원, 퇴직금 8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현재는 고시원에서 월 25만 원을 내고 살고 있어요. 국민연금 45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당뇨 때문에 병원도 다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약값도 부담스러워요. 가끔 민수 생각이 나면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키웠길래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었을까?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배신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속았다는 사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마음을 이용당한 거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테니까요. 요즘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회색 벽만 보여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왔는데 말이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요.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가끔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밑반찬을 얻어다 먹기도 하고요. 민수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만 찾을 생각은 없어요. 다시 만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상처는 너무 깊어졌거든요. 그냥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작정 돈을 주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한계는 있어야 해요. 제가 처음에 2천만 원을 요구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작은 양보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 돈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유진이가 첫 만남에서부터 계속 재정 상황을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넘어간 제가 어리석었어요.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것도 수상해요. 민수와 유진은 만난 지 3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결정했거든요. 정상적인 연애라면 최소 1년은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급하게 서두른다는 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외롭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거든요.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노린 거죠. 요즘은 이런 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졌다고 해요.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된 다음에 재산을 빼가는 거죠. 법적으로도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민수처럼 친자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제 73살이에요.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늙어가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다니.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비록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살더라도 제가 살아있는 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누구에게 구걸하거나 동정을 구하지도 않을 거고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돈이 개입되는 순간 사람은 변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현명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씁쓸한 결말이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어요.